우리 박 기자님 두 번째 출연이신데 네. 이게 전당대회가 이렇게 임박해 오면은 기자들도 뭔가 촉수로 예민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예전 기준으로 보면 그 의원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 이걸 좀 많이 따져봤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석에서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제 어느 쪽을 좀 지지하는지 이런 게 드러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게 가장 큰 좀 관심사였다면 최근에는 조금 바뀐 거는 당원들 기류도 좀 알아보고 싶어요. 아, 당원들이 그렇죠. 어떤 생각 네, 갖는지를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예전에는 글쎄 뭐 기준점을 정확히 잡기는 애매하지만 예전에는 의원들의 뜻이 이 전당대회에 상당히 좀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렇죠. 당원들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음. 의원들 기류만 확인을 하면 충분히 예측이 됐었거든요. 음. 근데 예전에 뭐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정청래 전 대표가 됐던 그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의원들 기류만 들어봤을 때는 박찬대 지금 시장 당선인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랬죠, 보였는데 맞아요. 네. 당원들 기류는 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그 당원들 기류를 좀 많이 따져보려고 하는 이유가 의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대부분의 레거시 미디어에선 장소영 대표 나가야 되고 나가는 게 기정사실이고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데 장 대표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장 대표가 연임을 그 당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구성이 한 60에서 7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60이 더 우위다. 그러니까 유지해야 된다는 네, 의견이.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전당대회에 다시 나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당권파들은 봐요. 근데 이게 실제인지 알 수 없는데 그러나 이제 기자들이 봤을 때는 예전처럼 좀 단순하게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네. 되겠구나. 당원들의 기류는 좀 어떻게 돼 있는 걸까?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이 생겼다라는 게 예전하고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장윤 생각하면. 선배, 장윤 선배 정말로 이제 정치부 취재를 오래 하셨는데 네. 그 이번 그 전당대회 같은 경우 민주당의 경우에는 총선 공천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 의원들이 자기 이름 내놓고 이렇게 지지하는 선언도 이어질 것 같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드러나는 그러니까 드러나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고 숨어서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전략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 이제 캠프가 어딘지 그리고 누가 좌장인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옛날에는 국회의원들 전화를 다 돌렸어요. 정말. 네. 예. 기자들을 이렇게 수첩 딱 놓고 딱 나눠가지고 다 돌려서 이렇게 표 계산도 아, 하고 누구는 누구, 누구는 누구 이런 그쵸. 식으로? 예, 예. 네. 그래서 어느 라인이 제일 길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을 기자들이 취재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또 커뮤니티 게시판마다 또 특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맞아요. 커뮤니티마다 어떤 얘기가 돌아다니는지도 봐야 되고 그게 아마 이제 당원 여론 이런 데가 이제 아마 소통하는 라인이 될 것 같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나누냐면 중진, 3선, 재선, 초선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 선수별로 나눠서. 예, 선수별로 나눠가지고 또 센 분들이 있어요. 그 그룹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또 통해서 여론 청취를 하고 해서 이렇게 견적을 내보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취재를 꼼꼼히 하면 대체로 결과가 맞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네. 헤아려 보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국별로 뭐 제주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뭐 서울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면 또 현장에 또 열기가 또 분위기를 달라져요. 알 수 예. 있다. 네. 그리고 캠프마다 또 대변인들이 생겨요. 그래서 대변인들 또 기자들을 통해서 대변인 또 취재를 역으로 해요. 어떤 거 같냐, 다른 캠프 상황은 어떠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전당대회 취재는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아, 우리 의원님은 당사자로서 국회의원이셨으니까 보통 기자들 전화를 받으면은 심중에 있는 생각들을 노출을 하는 편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좀 이렇게 재보고 숨기는 편이었습니까? 그거야 이제 유도 신문 능력에 달려 있지. 처음부터 그냥 고지고대로 대답하는 법은 없겠죠. 그런데 아유 의원님 이번에 뭐 누가 당 대표 돼야 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근데 보니까 이런 걸림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하고 계시오?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답이 끝난 거죠. 그렇죠. 유도 신문에 걸렸던 네. 거죠. 네,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전당대회 얘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내일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정치적 이벤트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 거냐 궁금해하시거든요. 박 기자님,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거의 이제 공개되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내 통합이라던가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은 뭐 멸칭 같은 것들을 오가면서
양 진영이 좀 진영 내에서도 나눠져 있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제 예전에 뭐 명문 정당 이런 거 얘기하셨던 것처럼 비슷한 그림으로 가지 않겠느냐 1차적으로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비공개 때 나오는 얘기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예측들이 다른데 뭐 친명계 인사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움직임이 고민정 의원이래요. 아 맞아요. 고민정 의원의 언행이 좀 약간 튑니다 지금.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그 한창식 민정수석이 이렇게 임명이 됐을 때는 이 친명계 인사 표현으로는 거의 친청계처럼 움직였다. 친청계처럼 발언을 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기로 약속도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호남권의 대규모 투자 발표가 난 뒤에는 굉장히 발언 수위가 낮아지고 부드러워졌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로 뭐 친명계 인사가 보던데 첫 번째는 이제 친명계 쪽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정청래 전 대표가 과연 친문의 대표 주자가 맞느냐. 친문계 쪽에 직접 물어봐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할 거다. 그러니까 친문의 대표 주자로 정청래 전 대표가 나서는 거를 그쪽에서 원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정청래 전 대표가 힘이 조금이라도 빠지게 되면은 더 이게 좀 격렬하게 선을 그을 거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지금 뭐 직접 당사자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 출마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네. 결국에는 그럼 정청래 전 대표하고는 좀 선을 긋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재명 대표 시절처럼 친문계의 지분을 일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출마를 하고 이런 그림들이 이제 친명계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김민석 총리라던가 그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할 것 같은 그런 후보들 쪽으로 힘이 실리다 보니까 이 친문계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만약에 이 얘기대로 지금 흐름이 많이 그 넘어갔다라고 하면 김민석 총리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비공개 때 나누는 대화의 강도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호남 뭐 인사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호남 반도체 투자 전이었다면은 그거 발표 전이었다면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우리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써주고 이렇게 같이 뭐 통합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비공개 때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수용을 하고 이런 그림이 됐을 텐데 지금은 굳이 다 수용할 필요는 아마 없을 거다. 키가 많이 넘어왔을 거다. 이재명 대통령 쪽에 뭐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홍이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 선배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주된 방점이 돼서 두 분이 얘기를 나눌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비슷해요. 왜냐하면 뭐 워낙 그 멸칭 대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정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어떻게든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제 있었던 그 대전환과 관련된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제 그것에 대한 기대를 서로 이제 나누게 될 거고요. 오늘 아침 저희 프로그램에 박성준 의원이 왔었는데 2021년에도 상당히 매우 안 좋았다. 21년에.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그래서 그때 이제 평산에 가서 모임을 했는데 그 안에서 본인이 이제 수첩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기자들한테 대변인이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게 바로 명문정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이제 지금까지도 쓰이는데 아마도 명문정당론을 이야기할 거다. 그리고 역사성을 강조하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정부 사기의 역사 속에서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당히 덕담을 할 걸로 보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28년 총선의 공천이에요. 아니,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천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워낙 점잖으신 분이라 뭐 공천에 아무개를 어떻게 하시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갈등적 양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말씀을 하실 걸로 보입니다.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에 만났던 사례를 하나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차례차례 하나하나 만났던 케이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2021년 저 사진이 10월 26일에 만난 사진인데 제20대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모습이었고,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냐면은 문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냐,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일요일날 이낙연 전 대표님과의 회동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감사하다고 화답을 했다는 건데, 당시에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워낙 치열하게 다퉜기 때문에 통합이 중요한 이슈였고 네. 원팀으로 대선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두 분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그 뭐 온갖 지금 나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해당하는 이슈들이 다 터져 나올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것은 야당에서 제기했다기보다는 여당 그 내부에서 예, 경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네. 근데 그것은 친이 친박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때도 친이 친박계가 내부에서 싸웠던 것처럼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이낙연 캠프와 이재명 캠프 간에 뭐 대장동, 뭐 쌍방울 등등이 이제 그때 다 나온 것이고 워낙 상황이 엄중해지니까 이제 좀 화해해 가면서 경쟁을 해라. 근데 그거는 그냥 말뿐인 거고요. 실제로 예, 당시에 일단 진행이 안 선거는 되는, 선거는 시작되면 피철철이다. 그렇지 않은 선거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때하고는 전혀 상황은 다른 것이고 당장 뭐 목전에 선거가 있는 것은 맞아요. 아니고 뭐 네. 어떤 후보 간의 화해와 화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유시민 전 장관이 제기했던 이러저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마련한 행사이고 또 오래전부터 기획된 행사이라고 하기 때문에 화합을 위한 그런 행사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음 보여줄 사진 같은 경우에는 2023년 5월 10일에 이제 그 평산 책방 경남 양산에 있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계신 곳에서 이제 이재명 당시의 당 대표가 찾아가서 찍은 사진인데 보면은 당시에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과 야당의 소통 같은 것들 강조하면서 결국은 청와대 윤석열이가 이재명 당시에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소통 부족 문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뭔가 대화와 타협이 없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그림을 만들었었는데 혹시 박수몽 기자 저 사진 좀 기억나십니까? 네, 지금 딱 저 사진은 기억 안 나지만 네. 저렇게 만났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아마도 이제 윤석열 정부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데 원팀이 돼서 뭔가 만남으로써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정도의 경우의 설명인 것이고 이어서 다음 사진 보면은 2024년 2월 4일 사진입니다. 이때는 이제 4.10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말로 이때야말로 친명과 친문 간의 그런 공천 갈등이 굉장히 커졌을 때 그 이재명 당시의 당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신 평산마을을 찾아간 것이고 저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재명 대표가 흉기에 찔린 그 목 부위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가리키면서 수술 경과와 건강 상태도 묻는 모습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저 네. 때도 보면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원팀이 돼야 된다. 공천으로 편을 가르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싸우느라고 결국에는 축구도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 결국에 인사가 만사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공천도 비슷한 칼라라고 생각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치열한 계파 싸움이 있었고 뭐 많았잖아요. 제가 뭐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 무슨 행사 어쩌고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파 갈등이 이제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고 이거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최대한 뭐 날카로운 것들은 좀 내려놓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고 이재명 그렇죠. 정부가 성공을 해야 다음 총선 그리고 그 다음 대선까지 이어지는 개혁 과제를 힘있게 밀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전하다가 상을 뒤집어 엎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끊임없이 계기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길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일 있을 오찬 행사에서 일정 정도 그게 좀 수그러드는 네.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장 사진을 더 보면은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월 30일에 이재명 당시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난 모습인데 역시나 장소는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였고 당시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계엄 사태 후에 전국 수습 방안을 두 분이 논의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네 장의 사진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은 외부의 적과 한데 힘을 합쳐 싸울 때라거나 내부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두 지도자가 늘 만나왔다. 이런 정도의 상황인식은 되는 것 같거든요, 의원님. 그건 이제 정치에 있어 항상 그 정석과 같은 건데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전현직 사이에서 그렇게 만나왔습니다.
동교동계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가서 해서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극과 극까지 갔거든요. 그때도 김대중 노무현은 만났다. 그리고 2006년에 한번 이제 마지막 파국적 위기가 왔는데 그해 10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요. 핵실험을. 그게 10월 1일입니다. 그런데 핵실험을 하고 그 직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춘추관에 나타나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그동안의 대북 정책 기조는 재검토하겠다. 아하. 그러니까 햇볕 정책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발언이에요. DJ 정부의 햇볕 정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리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예, 이 얘기를 할 때 DJ가 경로했어요. 그랬겠죠, 당연히. 이 말을 전해 듣고. 네. 그 다음 날에 DJ가 조선대 특강이 있었어요. 근데 가서 선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기 노무현은 이제 우리 정부 평화 정책의 적자가 아니다. DJ의 적자가 아니다는 선언을 내 입으로 하겠다. 이 말을 이제 밑에 비서실장이 저 청와대 알리면서 지금 화가 많이 나셨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광주로 가는 차 안에 있는 DJ한테 급히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군요. 수습을 합니다. 절대 그런 일 없고 하면서 이제 달랬는데 사실은 그때 DJ가 이렇게 경로할 때 북한 핵실험 나고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다 청와대에 모였었어요. 거기에 전두환도 왔어요. 그랬어요. 노태우, 네. 김영삼 다 와놨는데 아니 갑자기 김영삼이 품에서 A4 용지 하나를 꺼내더니 성명서 낭독을 하는데 역사의 죄인 김대중과 노무현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아니 전직 대통령 불러서 환담을 하려고 환담을 예를 들면 하는데. 밥 먹으라 불렀는데 YS가 네. 이제 북한이 드디어 핵실험을 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전두환이 여보셔요. 오늘은 저 전직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정부 어떻게 지킬 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래 가지고 그 김영삼을 전두환이 뜯어 말려. 김영삼을 전두환이 뜯어 말렸다고요? 막 성명서 읽고 그러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뜯어 말려. 그때 DJ가 심한 모욕감을 가지고. 나를 망신 주려고 부른 거야? 그랬더니 뭐 노무현 대통령이 춘추관에 나타나 뭘 재검토해? 이건 뭐야? 이제 그 다 없어지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조선대 가는데 거기다가 대고 사과제를 하면서 다시 만나고. 네. 그다음에 계속 두 분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전현직 대통령의 그 소통이 민주당의 파국을 막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 파국을 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훗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이것도 제가 쓴 책에다 나오는 비사입니다만은 노 대통령이 그 와중에 김영삼을 타박하는 전두환을 보고 전두환 생각보다 멋있는 사람 같다. 이 얘기도 했어. 이건 뭐 언론에 안 나갔지만. 진짜예요? 야, 그래가지고 네. 아니 그런데 핵이 터지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정치적인 고정관념들이 다 흔들리고 이게 지진이 일어난 거라 마찬가지라. 이게.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심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또 노 대통령 서거하고 DJ가 굉장히 장례식장에서 이제 권양 숙여서하고 슬피 우는 장면이 나왔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DJ가 몸이 확 나빠졌다. 그러면서 노무현 서거 이제 이후에 네. 네. 몸 그래서. 한쪽이 무너지는 것 맞아요. 같다. 네. 실제로 그러면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이유가 결정타가 그날 장례식장 참석이었어요. 그날 날도 좀 더웠고 아주 그 노구에 무리한 행사였어요. 진짜 아이처럼 울던 그 장면이 생각나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울던 점도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친문이다 뭐 친명이다 무슨 뭐 이런 어떤 그 프레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에 있어서는 잔물결 같은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는 큰 흐름이 있으면 역류라는 게 있게 마련이고 그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낼 때는 작은 소용돌이라는 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철썩거리는 파도가 있는 거고 해겔이 말했잖아요. 바다가 썩지 않는 것,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파도가 치기 때문이다. 저 파도가 없으면 바다는 썩는다. 아니 그러면 친명, 친청 부딪히고 싸우고 소용돌이 치는데 그러나 장강은 흐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도도하게 이제 역사는 흐른다. 네. 흐른다. 그런데 그걸 김대중 노무현이 보여줬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속은 어떠냐? 그 김경수 지사 낙선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비명 학살이란 말은 없었어. 없었죠. 그건 없었어요. 지방선거에서 네. 그건 총선 때는 있었는데 그런데 비명 학살은 없었지만 비명 낙선은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실 친문의 대표 주자격이 김경수 지사인데 아주 멋있게 낙선했어.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크게 갈등적인 요인은 없고 네. 단지 유시민 작가하고 김어준 총수가 막 흔들어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시 잔물결이다.